사모님 기억하시죠? 20년 전 제 머리에 구정물 부으셨던 날. 20년 전 세탁소 딸이면 구정물 냄새가 딱이야. 네 아빠처럼 바닥 끼면서 닦아 얼른.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내 아래 있습니다. 근데 어쩌죠 사모님이 목숨 거는 그 700억짜리 땅 주인이 접니다. 자, 이제 사모님이 기어서 닦을 차례예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은빛의 시간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세탁소 강씨 클리닝. 다림질 김이 뿌옇게 피어오르는 가게 안에서 민정의 아버지 강만수 씨가 묵묵히 일을 하고 있다. 평생을 이 세탁소에서 보낸 사람. 손등은 세제에 달아 갈라져 있고 허리는 구불대로 굽었지만 손님 옷 하나하나를 자식 다루듯 정성껏 만지는 사람이다. 그때 전화가 울린다. 네, 강씨 클리닝입니다. 상대는 한남동에 산다는 여자였다. 캐시미어 코트를 맡기고 싶은데 직접 수거하러 와달라고 했다. 만수 씨는 멀리까지 수거를 나가는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캐시미어 코트라면 세탁비가 꽤 나온다. 요즘 장사가 안 되는 터라 군말 없이 한남동으로 향했다. 박 여사의 저택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만수 씨는 눈앞의 풍경에 슬며시 주눅이 든다. 넓은 정원, 분수대, 잘 정돈된 화단. 평생 10평짜리 세탁소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이 집은 다른 세계나 마찬가지다. 박 여사가 나왔다. 모직 수투에 진주 귀걸이, 올림머리. 차가운 눈이 만수 씨를 위아래로 훑더니 코트를 내밀며 말했다. 여기요. 이거 얼룩 하나 없이 해와요. 캐시미어가 뭔지는 알지? 만수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 그럼요. 캐시미어는 드라이 말고 손세탁이 제일 좋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코트를 건네받는 손이 살짝 떨렸다. 이 코트 한 벌이면 가게 월세가 나올 것 같다. 조심조심 비닐에 싸서 가져왔다. 이틀 뒤 만수 씨가 세탁을 마친 코트를 들고 다시 한남동 저택을 찾았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는 저녁이다. 코트가 눈에 젖을까봐 온몸으로 감싸 안고 뛰어갔다. 현관문이 열렸다. 박 여사가 코트를 받아들더니 깃부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이게 뭐야? 여기 얼룩 안 보여? 만수 씨가 다가가서 봤지만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자국이다. 원래 있던 자국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만수 씨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다시 가져가서. 그 순간 박 여사의 손이 올라갔다. 만수 씨의 뺨을 후려친 것이다. 비틀거리며 한 발 뒤로 물러났다. 뺨에 하얀 손자국이 선명하게 올라왔다. 이 천한 손끝으로 만지니까 때가 타는 거 아냐. 박 여사가 코트를 눈밭에 집어던졌다. 그리고 목소리가 달라졌다. 지금까지의 분노와는 다른 계산된 차가움. 내 딸이 감히 우리 집 아들을 꼬셔? 아버지부터 본때를 보여줘야겠더라고. 만수 씨의 얼굴이 굳었다. 세탁물 때문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다. 코트를 맡긴 것도, 배달을 시킨 것도, 사소한 얼룩을 잡은 것도 전부 계획이었다. 딸한테 전해. 분수를 알라고. 세탁소 주제에. 문이 닫혔다. 만수 씨는 눈밭에 던져진 캐시미어 코트를 줍지 못한다. 아니, 줍고 싶지 않다. 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인다. 평생의 습관이다. 남의 옷을 함부로 두지 못한다. 떨리는 손으로 눈을 털어내며 코트를 주워 담는다. 허리가 굽어진 채로. 그날 밤 저녁 식탁. 만수 씨가 밥을 한 숟갈도 뜨지 못한다.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다 내려놓기를 반복한다. 민정이 물었다. 아빠, 밥 왜 안 먹어? 어디 아파? 응,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만수 씨가 일어서는데 불빛 아래 뺨에 붉은 자국이 보였다. 민정이 놀라서 일어섰다. 아빠 얼굴 왜 그래? 뭐에 부딪혔어? 문에 부딪혔어. 괜찮아. 만수 씨가 방으로 들어갔다. 민정은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안다. 40년 세탁소를 하면서 화상도, 세제 알레르기도, 무릎 관절염도 한 번 아프다고 한 적 없는 사람이다. 그런 아버지가 뺨이 왜 눈을 이렇게 빨개요? 피했다. 아니다. 민정은 많이 아버지가 아파 잠든 보이세요. 뒤 괜찮다니까. 주차장에 내려갔다. 아빠 뺨이 왜 이렇게 아버지 빨개요? 차량의 블랙박스를 꺼냈다. 영상을 되감았다. 눈 내리는 한남동 저택. 아버지가 코트를 들고 현관에 서 있다. 박 여사의 손이 올라간다. 뺨을 때린다. 아버지가 비틀거린다. 여기까지는 분노였다. 하지만 그 다음 들리는 말에 민정이 얼어붙었다. 내 딸이 감히 우리 집 아들을 꼬셔? 아버지부터 본때를 보여줘야겠더라고. 코트는 핑계였다. 처음부터 아버지를 때리려고 계획한 것이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여자의 계략에 끌려가서 맞은 것이다. 민정의 손이 떨렸다. 블랙박스 화면이 멈췄다. 아버지가 눈밭에서 코트를 줍는 장면에서 굽은 등, 떨리는 손, 눈발을 맞으며 남의 옷을 주워 담는 아버지. 민정의 눈에서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무언가 단단한 것이 눈 속에서 굳어졌다. 아빠, 나 꼭 갚아줄게. 박 여사의 모욕은 아버지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니, 아버지는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의 전화기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받자마자 들리는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다. 강민정이지? 한남동으로 와. 할 이야기가 있어. 박 여사였다. 민정은 바로 알아챘다. 어젯밤 블랙박스에서 들은 그 목소리. 아버지 뺨을 때리기 직전 계산된 차가움으로 내뱉었던 바로 그 목소리다. 민정은 갔다. 안 갈 수 없었다.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더할지 몰랐으니까. 한남동 저택 문이 열렸다. 하지만 박 여사가 안내한 곳은 거실이 아니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축축한 공기.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저택 지하 세탁실이었다. 들어서는 순간 민정은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세탁실 한가운데 대야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빨랫감이 담겨 있었는데 깨끗한 세탁물이 아니었다. 누렇게 변색된 속옷, 땀에 절은 운동복, 구정물이 뚝뚝 떨어지는 행주 뭉치. 일부러 모아둔 것이다. 박 여사가 민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다. 예쁘긴 하네. 이런 얼굴로 우리 태우기를 꼬셨구나. 민정이 입을 열기도 전에 박 여사가 대야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대로 민정의 얼굴을 향해 쏟아부었다. 구정물이 뚝뚝 떨어지는 빨랫감이 민정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다. 누런 물이 흰 셔츠를 적시고 쉰내가 코를 찔렀다. 민정은 움직이지 못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가 아니라 너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계획이었다. 어제 아버지를 때린 것처럼. 박 여사가 축축한 행주 뭉치를 하나 더 집어들었다. 민정의 얼굴에 문지르듯 던지며 말했다. 너희 집안은 평생 남의 때나 닦으며 살 팔자야. 어디서 감히 귀한 집 아들을 탐내. 민정의 얼굴에서 구정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민정은 닦지 않았다. 박 여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불편했는지 박 여사가 한 발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어제 내 아버지 뺨 맞은 거 알지? 그게 싫으면 오늘 당장 태우기한테서 꺼져. 안 그러면 다음엔 내 아버지 가게를 없애버릴 거야. 세무서에 전화 한 통이면 돼. 그때 세탁실 문이 열렸다. 태욱이 서 있었다. 민정의 눈이 태욱을 향했다. 구정물에 젖은 채로
머리카락에서 누런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민정은 태욱을 바라봤다.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믿었다. 이 사람은 자기 편이니까. 1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 태욱이 입을 열었다. 민정아, 우리 엄마 말이 맞아. 우린 안 어울려. 민정의 표정이 무너지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눈물도 나지 않았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꺼졌다. 사랑이었을 수도 있고 믿음이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둘 다였을 것이다. 태욱은 어머니 옆에 서 있었다. 어머니 뒤가 아니라 옆에. 이미 편을 고른 사람의 자리였다. 민정은 구정물이 흐르는 얼굴을 닦지 않은 채 세탁실을 나왔다. 지하 계단을 올라갈 때 등 뒤에서 박 여사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정은 세탁소로 돌아왔다. 울지 않았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지도 않았다. 구정물이 마르기 전에 다림질 판 앞에 섰다. 다리미를 잡고 손님 옷에 주름을 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물었다. 민정아, 얼굴에 뭐 묻었어? 아빠, 나 이 세탁소 절대 안 부끄러워. 대신 저 사람들, 내가 꼭 무릎 꿇려줄 거야. 아버지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하지만 딸의 눈빛이 달라져 있다는 건 알았다. 어제까지 없던 무언가가 그 눈 속에 들어와 있었다. 그날 밤 민정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화학공학과 편입 원서. 한 달 전부터 넣어둔 것이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은 달랐다. 펜을 잡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세탁소에서 배운 거, 이걸로 시작한다. 민정은 그날 이후 다시는 태욱을 찾지 않았다. 전화도 연락도 미련도 없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 하나만 외장하드에 백업해 두었다. 아버지가 눈밭에서 코트를 줍는 그 영상. 민정에게 그건 미련이 아니라 연료였다. 20년 동안 꺼지면 안 되는 불이었다. 그로부터 20년. 사람들은 강민정이라는 이름을 모른다. 알 필요도 없다. 민정은 철저하게 이름을 숨기며 살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름 대신 다른 것을 키웠다. 돈, 기술, 그리고 복수의 설계도. 화학공학과에 편입한 민정은 미친 듯이 공부했다. 교수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다. 실험실에 제일 먼저 오고 제일 늦게 나가는 학생. 남들이 논문을 읽을 때 민정은 세탁소에서 가져온 섬유 샘플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남들은 웃었다. 대학원 연구실에서 빨래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민정에게 세탁소는 실험실이었다. 40년간 아버지가 다뤄온 수천 가지 직물, 수백 가지 얼룩, 그리고 각각에 맞는 약품 배합. 그건 어떤 교과서에도 없는 데이터였다. 아버지의 손끝에만 저장된 살아있는 기술이었다. 민정은 그걸 과학으로 바꿨다. 초음파 진동을 이용해 섬유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미세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술. 말이 어렵지. 쉽게 말하면 이거다. 캐시미어든 실크든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새 것처럼 복원할 수 있는 세정법. 아버지가 평생 손으로 해온 일을 기계로 구현한 것이다. 특허청 등록이 완료된 날 민정은 아버지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출원서 사본을 서랍에 넣고 그 위에 블랙박스 캡처 사진을 올려놓았다. 아버지가 눈밭에서 캐시미어 코트를 줍는 사진. 아빠, 당신이 평생 만진 그 옷감이 이제 무기가 됩니다. 특허 기술의 대기업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 민정은 까다롭게 골랐다. 단독 라이선스가 아니라 납품 계약으로. 을이 아니라 갑의 위치로. 매출이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3년 만에 연매출 80억. 5년 만에 200억. 세탁소 딸은 조용히 괴물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민정이 번 돈의 절반 이상은 통장에 남지 않았다.
사라진 돈의 행선지는 하나였다. 강남. 아버지 세탁소가 있는 그 동네. 민정은 부동산 브로커 3명을 따로따로 고용했다. 서로의 존재를 모르게. 매입법인도 전부 달랐다. 이름만 보면 어디에도 강민정은 없다. 아버지 세탁소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200m. 낡은 상가, 주차장, 공터, 폐업한 식당 자리. 하나씩 10년에 걸쳐 사들였다. 급하게 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시세보다 높게 부른 적도 없다. 조용히,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그 동네에 재개발 바람이 분다는 소문은 5년 전부터 있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수준이었는데 민정은 이미 8년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다. 소문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던 것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공청회 자료, 구청 내부 문서, 교통망 확장 계획. 민정은 변호사를 통해 전부 확보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필지. 브로커에게서 전화가 왔다. 강 대표님, 잔금 완료됐습니다. 이 블록은 이제 통째로 대표님 겁니다. 민정은 전화를 끊고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한남동 방향. 20년 전 그 저택의 불빛이 보일 리 없다. 하지만 민정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다. 구정물에 젖은 자기 얼굴, 눈밭에서 코트를 줍는 아버지의 등, 그리고 어머니 옆에 서서 입을 연 태욱의 얼굴. 사모님, 이제 슬슬 시작할까요? 민정이 웃었다. 20년 만에 복수를 앞둔 사람의 웃음이었다. 이 시점에서 강남 3구역 재개발 보상금 추정액은 700억 원. 그리고 그 핵심 부지 전체의 실소유주는 세탁소 딸 강민정이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딱 2명이다. 민정 본인과 최 변호사. 박 여사는 당연히 모른다. 아직은. 한편 박 여사의 세계는 정반대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었다. 20년 전만 해도 박 여사는 한남동의 여왕이었다. 남편 한정호는 건설업으로 돈을 벌었고 아들 태욱은 명문대를 나와 가업을 이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박 여사 본인은 그 위에 군림하며 살았다.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청담동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한남동 사모님 모임에서 자기보다 돈이 적은 사람을 깔보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런 여자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 남편 때문이었다. 한정호는 겉으로는 건설업 대표였지만 안으로는 도박에 미친 사람이었다. 마카오, 필리핀, 강원랜드. 출장이라고 나가면 카지노에 앉아 있었다. 박 여사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빚이 50억을 넘어선 뒤였다. 한정호는 어느 날 새벽 여권과 옷까지 몇 벌만 챙겨 사라졌다. 메모 한 장 남기지 않았다. 사라진 것은 남편만이 아니었다. 회사법인 통장,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 박 여사 명의로 된 연대보증, 전부 빚더미 속에 묶여 있었다. 한남동 저택이 경매로 넘어갔다. 20년간 박 여사가 자기 왕국이라 여기던 그 집이 낯선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석 달이었다. 분수대도 정원도 진주 귀걸이를 걸고 내려오던 그 계단도 전부 남의 것이 됐다. 차도 압류됐다. 벤츠 S클래스? 박 여사가 백화점 발렛 파킹에 세울 때마다 직원들이 허리를 굽히던 그 차가 견인차에 실려 나가는 걸 박 여사는 창문 너머로 지켜봐야 했다. 남은 건 아들 태욱뿐이었다. 하지만 태욱도 별 수 없었다. 아버지 밑에서 건설업을 배웠지만 아버지가 사라지면서 회사도 같이 무너졌다. 태욱은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해보겠다고 나섰지만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다. 카페 창업, 프랜차이즈 투자, 부동산 중개업. 전부 돈만 날리고 접었다.
아버지의 도박 기질이 아들에게는 사업 기질로 변형된 것인지 태욱은 번번이 가장 나쁜 타이밍에 가장 나쁜 선택을 했다. 박 여사의 통장 잔고는 83만 원까지 떨어졌다. 한때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충동 구매하던 여자의 전 재산이 83만 원. 편의점 알바 한 달 월급에도 못 미치는 돈이다. 하지만 박 여사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다. 강남 3구역 재개발. 남편이 사라지기 전 박 여사 명의로 된 상가가 하나 있었다. 강남 3구역 재개발 예정지 안에 있는 작은 상가. 이것만은 연대보증에 묶이지 않았다. 박 여사 개인 명의였고 채권자들도 아직 이 물건의 존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보상금이 나온다. 박 여사의 상가 규모로는 많아야 20억 정도. 하지만 지금의 박 여사에게 20억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전부였다. 이 돈이면 빚 일부를 갚고 태욱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있다. 박 여사는 매일 아침 재개발 조합 소식을 확인했다. 언제 보상 절차가 시작되는지, 감정평가는 언제 나오는지 이것만 바라보며 버텼다. 그런데 어느 날 조합에서 통보가 왔다. 박 여사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강남 3구역 보상 절차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박 여사가 소리를 질렀다. 중단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핵심 부지 소유주가 재개발 동의서에 서명을 안 했습니다. 그 부지가 빠지면 블록 전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핵심 부지, 블록 한가운데에 있는 땅. 이 땅이 빠지면 도로도 안 나오고 건물 배치도 안 나오고 사업성 자체가 무너진다. 재개발 조합이 아무리 추진해도 이 땅 주인이 도장을 안 찍으면 끝이다. 박 여사가 물었다. 그 땅 주인이 누군데? 그게 법인 명의라서 조합에서도 실소유주를 모릅니다. 페이퍼 컴퍼니 같은데 연락이 안 닿아요. 박 여사는 잠을 잘 수 없었다. 83만 원짜리 통장을 들고 마지막 희망인 20억짜리 보상금이 정체불명의 땅 주인 때문에 날아갈 판이었다.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 박 여사는 남은 돈을 긁어 모아 변호사를 고용했다. 싼 변호사였다. 비싼 변호사를 쓸 돈이 없으니까. 하지만 싼 변호사도 일은 했다. 법인 등기부 등본, 주주명부, 부동산 거래 이력,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씩 벗겨냈다. 청림개발의 대표이사 한솔자산의 주주미래, 부동산 신탁의 위탁자. 세 겹을 벗기는데 2달이 걸렸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에서 이름 하나가 나왔다. 변호사가 박 여사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사모님, 실소유주 찾았습니다. 근데 이 이름 아십니까? 서류에 적힌 이름. 강민정. 박 여사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세탁소 딸. 20년 전 지하 세탁실에서 구정물을 끼얹고 쫓아낸 그 여자. 아버지 뺨을 때리고 문 앞에서 밀어낸 그 세탁소 집 딸. 너희 집안은 평생 남의 때나 닦으며 살 팔자야라고 내뱉었던 상대. 그 여자가 지금 박 여사의 마지막 희망을 틀어쥐고 있었다. 강남 3구역 재개발 핵심 부지 전체의 실소유주. 보상금 추정 700억. 박 여사의 20억짜리 상가는 그 700억 안에서 먼지 같은 존재였다. 박 여사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20년 전 세탁소 주제에 감히 귀한 집. 아들을 탐냈다고 짓밟았던 그 여자가 이제는 박 여사의 전 재산보다 수백 배 많은 돈을 쥐고 있다. 아니, 돈만 쥐고 있는 게 아니다. 박 여사의 생존 자체를 쥐고 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20년 전의 장면이 스쳤다. 구정물에 젖은 민정의 얼굴.
그 얼굴 위로 흘러내리던 누런물. 그리고 그때 민정의 눈. 울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그냥 똑바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눈빛이 무슨 뜻인지. 지금은 안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강민정을 만나야 한다. 어떻게든. 강 대표님, 죄송한데 납품 계약건 재검토하겠습니다. 민정의 하루는 이 전화로 시작됐다. 첫 번째 전화는 아침 9시. 3년 넘게 거래해 온 대기업 패션 부문 담당자였다. 목소리가 어색했다. 할 말을 미리 써놓고 읽는 것 같았다. 아, 네.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건 내부 사정이라서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전화는 오전 11시. 이번엔 생활용품 쪽 거래처였다. 역시 같은 말. 계약 재검토, 내부 사정. 죄송합니다. 세 번째 전화는 오후 2시. 이건 좀 달랐다. 담당자가 말끝을 흐리다가 한참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 대표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저희 본부장님한테 직접 전화하셨어요. 강 대표님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정의 눈이 좁아졌다. 어떤 분이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사모님이라고 되게 윗분 같은 말투였어요. 강 대표님이 세탁 소집 딸이고 유령회사로 강남 땅을 사재기한 사기꾼이라고 하셨다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민정은 한참 의자에 앉아 있었다. 화가 나지 않았다. 아니, 화가 나기는 했는데 그보다 먼저 든 감정은 씁쓸함이었다.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 박 여사의 무기는 여전히 같았다. 신분, 출신, 세탁 소집 딸. 20년 전에는 구정물을 던지며 외치더니 이제는 전화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외치고 있다. 직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영업팀 팀장이 대표실 문을 두드렸다. 거래처 세 곳이 동시에 보류를 걸면 이번 분기 매출에 구멍이 난다고 했다. 연구소 쪽에서도 불안한 기류가 감지된다고 했다. 민정은 팀장에게 말했다. 일주일만 기다려. 내가 정리할게. 팀장이 나가고 민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 블랙박스 캡처 사진이 눈앞에 떠올랐다. 아버지가 눈밭에서 코트를 줍는 장면. 그 다음에는 구정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던 감각. 20년 전의 기억은 영상이 아니라 촉감으로 남아있다. 차갑고 축축하고 쉰내가 나는. 20년이나 준비했는데 이 정도에 흔들리면 안 되지. 그때 비서가 노크했다. 대표님, 한태욱 씨가 로비에 와 계십니다. 만나고 싶다고. 태욱. 민정은 2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돌려보낼까요? 올려보내. 왜 올려보내라고 했는지 민정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다. 박 여사를 만났을 때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런데 태욱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2초가 필요했다. 그 2초가 민정은 싫었다. 대표실 문이 열렸다. 태욱이 들어왔다. 20년 만이었다. 머리가 많이 빠졌다. 얼굴에 살이 붙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양복은 다림질이 안 돼 있었다. 세탁소 딸의 눈에는 그런 것이 보인다. 태욱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민정아, 오랜만이다.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태욱이 이어 말했다. 엄마가 시킨 거 아니야. 진짜로 그때 20년 전에 너 못 지켜서 정말 미안해. 진심이야. 나랑 같이 이 상황 정리하자. 내가 엄마 설득할게. 민정은 태욱의 눈을 바라봤다. 20년 전 지하 세탁실에서 구정물에 젖은 채 올려다보던 그 눈과 같은 눈이었다. 그때 이 남자가 한마디만 해줬으면
엄마가 잘못했어라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그러면 모든 게 달라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20년 전에 이 남자가 한 말은 우린 안 어울려였다. 어머니 옆에 서서, 어머니 뒤가 아니라 옆에 서서. 민정이 입을 열었다. 천천히. 태욱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 여기 오기 전에 누구랑 통화하고 왔어? 태욱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아무한테도 안 했어. 민정이 비서 쪽을 흘끗 봤다. 비서가 태블릿을 들어 보여줬다. 화면에는 1층 로비 CCTV 영상. 태욱이 건물에 들어서기 직전 전화를 끊고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통화 시간까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전화를 하고 왔다는 건 분명했다. 진심으로 온 사람은 로비에서 보고 전화 안 하거든. 나가. 태욱의 얼굴이 하얘졌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민정의 눈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20년 전에도 본 적 없는 눈이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완전히 차가워진 눈. 이 여자는 이미 모든 감정을 정리한 사람이다. 태욱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민정은 5초 동안 닫힌 문을 바라봤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다. 최 변호사 번호. 최변 나야. 박 여사가 우리 거래처에 뿌리고 다니는 거 증거 확보돼.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거래처 담당자 두 분이 박 여사한테 직접 들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한 분은 녹음도 있고요. 허위사실 유포 명확합니다. 민정이 서랍을 열었다. 파일 하나를 꺼냈다. 표지에 박 여사 건이라고 적혀 있었다. 두꺼운 파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정확했다. 거래처 확인서, 녹음 파일 목록, 계약 해지 통보서 사본, 손해액 산정서. 민정이 파일을 덮으며 말했다. 이제 충분해. 전화를 끊고 민정은 마지막으로 한번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 3구역 방향. 아버지의 세탁소가 있던 자리. 지금은 문을 닫은 낡은 건물이지만 민정에게는 시작점이자 종착점이다. 20년 전 아버지는 눈밭에서 캐시미어 코트를 주었다. 평생의 습관이라서 남의 옷을 함부로 둘 수 없어서. 그 굽은 등을 보며 민정은 다짐했다. 갚아주겠다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 왔다. 박 여사는 그날도 아침부터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민정의 거래처에 전화를 돌리는 것이 요즘 박 여사의 유일한 일과였다. 한남동 사모님 시절 쌓아둔 인맥이 아직 남아있다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아주던 사람들이 하나둘 안 받기 시작했다. 번호를 바꿔서 걸면 받기는 하는데 박 여사인 걸 알면 급하게 끊었다. 사모님, 저도 입장이 있어서요. 그 말이 제일 많이 들렸다. 20년 전에는 박 여사가 전화하면 3번 울리기 전에 받던 사람들이었다. 돈이 없는 사모님은 사모님이 아니라는 걸 박 여사는 83만 원짜리 통장을 들고서야 깨닫고 있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박 여사는 요즘 반지하 원룸에 살고 있다. 한남동 저택이 경매로 넘어간 뒤 태욱이 구해준 곳이다.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창문은 반쯤 지하에 묻혀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이다. 20년 전 분수대가 있는 정원을 내려다보며 커피를 마시던 여자가 이제는 남의 발목을 올려다보며 산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박 여사가 문을 열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깔끔한 양복에 서류 가방. 한눈에 변호사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박 여사가 고용한 싼 변호사와는 급이 달랐다. 양복 원단부터 달랐다. 세탁소를 40년 한 남자의 딸이 고용한 변호사답게 옷에 주름 하나 없었다. 박 여사님이시죠? 최 변호사입니다.
강민정 대표님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굳었다. 강민정. 그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신락 같은 기대도 있었다. 변호사를 보냈다는 건 대화의 여지가 있다는 뜻 아닌가. 민정이 직접 쫓아내고도 변호사를 보낸 건 협상할 의향이 생겼다는 뜻 아닌가. 들어와요. 최 변호사가 좁은 원룸에 앉았다. 곰팡이 핀 벽을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서류 가방을 열었다.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고소장 접수 완료됐습니다. 읽어보시죠. 박 여사의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다. 협상이 아니었다. 고소였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담담하게 읽어나갔다. 감정 없는 목소리였다. 사실만 나열하는 목소리. 그게 더 무서웠다. 민정 대표님 회사 거래처 3곳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신 건 거래처 담당자 확인서와 녹음 파일이 첨부돼 있습니다. 사모님이 직접 전화하셔서 세탁소 집 딸이 유령회사로 땅을 사재기한 사기꾼이라고 말씀하셨죠. 명예훼손의 업무 방해입니다. 박 여사의 입이 바짝 말랐다. 녹음이 있다고 했다. 그 전화를 할 때 녹음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아니,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83만 원짜리 통장을 들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에게 신중함 같은 건 사치였다. 최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실제로 계약 해지가 3건 발생했습니다. 위약금 포함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들어갑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해배상이 얼마나? 계약 규모 기준으로 수억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서류에 명시돼 있고요. 수억? 통장에 83만 원 있는 사람에게 수억이라는 숫자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갚을 능력이 없다. 갚을 방법도 없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남편은 도망갔고 아들은 파산 직전이다. 박 여사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민정이를 한 번만 만나게 해줘. 제발. 직접 이야기할게. 최 변호사는 잠시 박 여사를 바라보더니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더 꺼냈다. 다른 서류였다. 고소장이 아니었다. 만나실 필요 없습니다. 민정 대표님이 합의 의향이 있으시답니다. 조건이 있고요. 박 여사의 눈이 커졌다. 합의. 그 단어에 매달렸다. 합의라는 건 끝이 아니라는 뜻이다. 감옥이 아니라는 뜻이다.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최 변호사가 합의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손해배상액 전액 감면해 드립니다. 대신 조건을 읽어보시죠. 박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었다. 글자가 초점이 안 맞아서 3번을 읽어야 했다. 손해배상 감면 조건 은빛 재단 산하 어르신 복지시설에서 1년간 자원봉사 참여. 그리고 강민정 대표 및 부친 강만수 씨에 대한 공개 사과문 자필 작성. 박 여사는 서류를 읽고 또 읽었다. 어르신 복지시설 자원봉사 1년. 사과문. 한 글자 한 글자가 목을 조여왔다. 이게 합의야, 복수야? 최 변호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감정 없이 사실만 말했다. 배상금 갚으시겠어요? 봉사하시겠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박 여사는 서류를 내려놓지 못했다. 손에 쥔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반지하 원룸의 작은 창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이 보였다. 저 사람들은 모른다. 이 지하에서 한 여자의 인생이 2장짜리 서류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걸. 배상금을 갚을 돈은 없다. 그건 감옥을 의미한다. 봉사를 선택하면 감옥은 면한다. 하지만 1년 동안 매일 자기가 천하다고 짓밟았던 그 세탁소, 딸이 세운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시중을 들어야 한다.
자기가 뺨을 때렸던 그 칠순 노인 같은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한다. 감옥이냐, 굴욕이냐.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류 위에 떨어져 글씨가 번졌다. 한참 뒤 박 여사가 고개를 들어 최 변호사를 바라봤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펜 줘. 최 변호사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건넸다. 박 여사의 떨리는 손이 서류 위를 더듬었다. 서명란. 20년 전에는 세탁소 딸의 얼굴에 구정물을 던지던 손이 지금은 그 세탁소 딸 앞에 무릎을 꿇는 서명을 하고 있었다. 펜이 종이 위에서 멈췄다. 서명이 끝났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회수하며 말했다. 내일부터 은빛 재단 복지관으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재단 측에서 안내드립니다. 최 변호사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박 여사는 빈 테이블 위를 한참 바라봤다. 서류가 있던 자리.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83만 원짜리 통장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걸레질만 남았다. 박 여사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 알람이 아니라 몸이 먼저 깨는 것이다. 눈을 뜨면 곰팡이 핀 반지하 천장이 보이고 5초 정도 멍하니 있다가 현실을 떠올린다. 오늘도 가야 한다. 은빛 재단 복지관으로. 6개월이 지났다. 처음 복지관에 출근한 날을 박 여사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정문을 들어서는데 다리가 풀려서 3번을 멈춰야 했다. 안내 데스크에서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 도구함을 가리켰다. 양동이, 걸레, 고무장갑. 그게 박 여사의 출근 준비물이었다. 첫날 복지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를 쥐었을 때 손이 떨렸다. 걸레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다. 아니, 걸레가 무거운 게 아니라 무릎을 꿇는 것이 무거운 것이다. 한남동 저택에서는 바닥에 먼지 한 톨만 보여도 가정부를 불렀다. 직접 바닥을 닦아본 적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없었다. 걸레를 짜는 법도 몰랐다. 물을 너무 많이 머금으면 바닥에 물자국이 남고 너무 세게 짜면 손목에 힘이 빠진다. 첫 주에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다. 둘째 주에 물집이 터져서 피가 났다. 고무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다. 무릎도 마찬가지였다. 딱딱한 바닥에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으면 저녁에는 일어설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제일 힘든 건 몸이 아니었다. 어르신들의 눈이었다. 복지관에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있었다.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었다. 박 여사가 바닥을 닦고 있으면 어르신들이 지나간다. 어떤 분은 무심히 지나가고 어떤 분은 걸레질하는 박 여사를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그 눈이 박 여사를 찔렀다. 동정도 아니고 멸시도 아닌 그냥 담담한 눈. 저 사람도 힘들게 사는구나 하는 눈. 20년 전 박 여사가 만수 씨에게 했던 말이 매일 밤 머릿속에서 울렸다. 이 천한 손끝으로 만지니까 때가 타는 거 아냐. 지금 박 여사의 손끝은 걸레물에 불어있다. 갈라져 있다. 20년 전 만수 씨의 손과 똑같아져 있었다. 그때는 천하다고 했다. 그 손이 천한 게 아니라 4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손이라는 걸 박 여사는 6개월 동안 걸레를 쥐고서야 알게 됐다. 그날도 박 여사는 복지관 복도를 닦고 있었다. 무릎이 아파서 한 번씩 멈추며 천천히. 그때 복지관 현관이 열리며 사람들이 들어왔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정이었다. 그리고 민정 옆에 만수 씨가 있었다. 박 여사의 손이 멈췄다. 걸레를 쥔 채로 굳어버렸다. 만수 씨. 20년 전 눈밭에서 뺨을 맞고도 캐시미어 코트를 주워 담던 그 사람. 허리는 그때보다 더 굽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은 그때와 같았다.
원망이 없는 눈. 순하고 묵묵하고 남을 탓하지 않는 눈. 민정이 아버지와 함께 복지관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오늘은 재단 개소 6개월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700억 보상금 중 절반을 기부해 만든 이 재단의 첫 번째 기념일.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 무료 식사, 건강검진, 문화 프로그램. 민정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만든 곳이다. 만수 씨가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손을 잡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이름을 불러주었다. 40년 세탁소를 하면서 동네 어르신들 옷을 다려주던 그 손버릇이 그대로였다. 박 여사는 복도 구석에서 걸레를 쥔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숨을 죽이고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지만 만수 씨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박 여사와 눈이 마주쳤다. 박 여사가 고개를 떨구었다. 걸레를 쥔 손을 등 뒤로 숨기려 했다. 이 손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20년 전에 이 사람의 뺨을 때린 손으로 지금 이 사람이 오가는 복도 바닥을 닦고 있다. 그 사실이 걸레보다, 무릎 통증보다, 83만 원짜리 통장보다 더 무거웠다. 만수 씨가 멈춰섰다. 박 여사를 내려다보았다. 한참을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힘들지? 바닥 닦는 거 생각보다 무릎이 아파. 내가 40년 했으니까 알아. 박 여사가 무너졌다. 소리 없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걸레를 놓치고 무릎이 꺾이고 복도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이 터져나왔다. 통곡이었다. 20년 전 이 사람의 뺨을 때리며 천한 손끝이라고 외치던 여자가 지금 이 사람 앞에서 걸레물에 젖은 바닥 위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 만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원망도 비난도 조롱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지나갔다. 40년 세탁소를 하며 별의별 손님을 다 만난 사람이다. 화내는 사람도, 돈을 안 주는 사람도, 옷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 만수 씨는 한 번도 되갚아준 적이 없다. 대신 딸이 갚아줬다. 20년에 걸쳐 단 한 푼의 폭력도 쓰지 않고. 민정은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박 여사 옆을 지나가는 모습. 아버지의 그 한마디. 내가 40년 했으니까 알아. 아버지는 복수의 말을 한 게 아니다. 진심이었다. 바닥 닦는 게 힘든 걸 아는 사람이 힘든 사람에게 건넨 말이었다. 그게 아버지라는 사람이다. 민정은 조용히 재단 현판을 올려다봤다. 은빛의 시간 소외된 어르신을 위한 재단. 이 이름을 지을 때 민정은 아버지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기 이름이 붙는 걸 싫어할 사람이니까. 대신 아버지가 좋아하는 말을 넣었다. 은빛. 세월이 쌓인 사람들의 빛. 아버지가 민정에게 다가왔다. 나란히 섰다. 창밖으로 복지관 마당이 보였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민정의 손을 잡았다. 세제의 다른 거친 손이 민정의 손을 감쌌다. 민정아, 이제 우리 인생에 얼룩은 없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울지 않았다. 20년 전 구정물을 맞고도 울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이유가 달랐다. 그때는 울면 지는 것 같아서 울지 않았다. 지금은 울 이유가 없어서 울지 않는다. 벚꽃이 흩날리는 마당. 아버지와 나란히 서 있는 민정의 뒷모습. 그 뒤로 복도 그늘에서 걸레를 쥔 채 주저앉아 있는 박 여사의 실루엣. 민정이 살짝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사모님, 거기 얼룩 남았어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도 은빛의 시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